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약한 골이에요. 이거 언젠간 터집니다. 이거 터지면 그냥 주식이든 뭐 코인 시장이든 다 흔들려요. 자, 가겠습니다. 다음 섹터. 자, 오랜만에 상업용 부동산 하나 갖고 왔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랑 긍정적인 얘기가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자, 미국 오피스 빌딩 휘청 세계 최대 리츠 판매 막았다. 자, 얘네들이 이제 어떤 회사냐면은, 얘네들이 우리 스타우드 캐피털이라고 그 비상장 있어요. 리츠라고 부동산 펀드인데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임대료 논아 먹는 거. 우리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은 이제 미국 주식 하시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면 리츠 투자를 한번 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스턴리 힐트라고 얘네들이 설립한 게 SREIT 여기 줄임말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가장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 모으고 있는 거의 한 100억 달러 이상을 굴리는 얘네들입니다. 그 부동산 펀드예요. 상업용 부동산. 그래서 전 세계 최대 부동산 펀드다. 얘네들. 근데 얘네들이 뭐를 발표를 했냐면 우리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80% 환매를 제한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회수 한도를 2%에서 0.33%로 하향 조정합니다. 환매를 80%로 낮춰? 제한해? 말이 어렵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도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일단 우리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고 2016년도부터는 이때는 저금리였습니다. 금리가 낮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갖고 은행에다 돈을 빌려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 부동산에 하던 주식을 하던 안 하면 바보야. 어차피 은행에 맡겨봤자 1%도 안 주는데 이자를. 그래서 유행이었던 게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건물에다 투자를 해. 근데 여기에 오피스가 뭐 한 100개가 들어가. 여기에 나오는 월세부터 시작해서 돈이 뒤집어지게 나오죠.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거 이자 이윤들 나눠 먹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건물 가격이 100억이었는데 200억으로 올랐네. 그럼 건물 가격 차이까지. 지가 차이까지. 뒤집어지는 겁니다. 임대 수익률 플러스 건물 지가 차이까지.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2016년도부터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게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 무슨 펀드들 미친 듯이 들어간 게 유럽,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미친 듯이 들어갔죠. 근데 일이 터집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지죠. 자,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영업자들 다 무너지고 사무실에 출근을 못 하게 됐네. 그럼 자연스럽게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요런 애들은 공실률이 미친 듯이 늘어나겠죠. 재택근무하니까 공실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뭐 쉐어 오피스라던가 이런 애들 전 세계 1등 걔네들도 다 망해서 지금 한국 지금 남아 있나요? 한국에 몇 개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산 신청 들어갔죠. 공실률 급증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자, 그리고 뭐가 또 문제냐면은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AI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죠. AI가 확장되면서 IT 기업에서는 어떻게 돼요? 개발자들 아니면 뭐 프로그래머 코딩 소스 막 작성하시는 분들 프로그래머 분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AI들이 해. 그리고 그냥 단순한 그냥 정보 취합이라던가 정리하는 역할 하시는 이런 사무직 분들도 다 해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AI가 들어가죠. 그럼 당연히 사무실도 줄여야겠죠. AI가 보급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사무 인력들을 감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감축부터 뭐 그 공실률 증가부터 당연히 그리고 금리가 높아졌죠. 자, 2020년도에 코로나 딱 터졌어. 자영업자들이 힘드네. 정부에서 어떻게 돼요? 돈을 미친 듯이 뿌려. 무슨 지원금, 노후연금, 무슨 은퇴, 실업수당 미친 듯이 돈을 뿌리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가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높여야 됩니다. 금리를 미친 듯이 막 4%, 5% 지금 미국 기준금리 5.5까지 올라갔죠. 기준금리 올라가면 누구한테 가장 쥐약이에요? 상업용 부동산한테 가장 쥐약이죠. 자, 내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4%의 임대료를 얻었어. 제로금리 때. 근데 은행에다 넣어도 5.5야. 그럼 누가 상업용 부동산 이거 리스크 안고 해? 100억짜리 건물 사면 50억 지금 반토막 났는데 누가 하겠어요?
장사도 안 되는데.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자,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죠. 근데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5%, 6% 올라간다. 그럼 똑같이 다음 달에 내야 되는 이자부터 원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90% 이상이 뭐예요? 고정금리죠. 쉽게 말해 제로금리 때 저렴한 금리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집값이 떨어지지가 않겠죠. 렌트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자,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좀 다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고정금리가 55%예요. 그리고 변동금리가 45%나 됩니다. 그럼 미국의 금리가 5.5, 뭐 6%, 7%, 8%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업용 부동산은 45%만큼은 힘들다는 거예요. 타격이 미친 듯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SREIT 얘네들이 한 해 동안 2023년 동안 고객들이 환매 처리 요청한 금액만 30억 달러라고 합니다. 30억 달러. 자, 환매 요청이 뭐냐면은 상업용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금리도 안 떨어지고 계속 떨어진다 하는데 떨어질 생각도 안 하고 아, 내 돈 날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손실 보더라도 자기들이 투자했던 자금들을 회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손실하더라도 줘야겠죠. 우리 손해 보더라도 내가 투자한 거 원금 돌려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4월 말 기준 유동성 현금 자산이 한 7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한 달마다 갚아야 되는 대출 상환금만 5억 달러라고 해요. 얘네들도 다 지네 돈을 한 게 아니지. 대출 받아서 장 좋을 때 2016년도 17년도에 막 미친 듯이 건물 샀죠. 그래서 이걸로 이자 수익이나 쉐어를 했던 거고. 그때 받았던 대출 탕한 금액만 한 달에 5억 불, 5억 달러.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거의 한 분기당 뭐 7억 5천만 달러니까 4월 달. 여유 되는 게 2억 5천만 달러인데 이것마저도 고객들이 환매 요청을 해.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대출 상환금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거야, 돈이. 그러면 얘네들 펀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유동성이 부족하고 지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환매를 제한하겠습니다. 우리 80%까지 제한할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투자자 회수 한도를 2%에서 0.34%로 낮출게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됐다 1번. 이렇게 쉽게 알려드렸는데 이해 못했다 하면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펀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당연히 많을 수가 없죠.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빠지나요? 뭐 올라가나요? 그거겠죠. 여러분들 궁금한 거 그거지 뭐. 자, 그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2024년도 지금 6월 달입니다. 거의 이제 절반까지 왔네요. 아우, 시간 너무 빨라. 올해 상업용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 위험성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을까?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물론 뭐 언제나 100%는 없겠지만 저는 올해 안에 터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터져도 계속해서 돌려막기가 가능하다고 봐요. 이자만. 중국이 계속해서 지네 위안화 찍어대면서 이자만 그 연명하듯이 똑같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언제부터가 문제냐면은 그때가 문제입니다. 대선 이후부터가 걱정. 대선 이후부터가. 일단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 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뭐 회복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커버까지 쳐주려면은 금리를 일단 내려야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유동성이라든가 활기를 좀 넣어줘야 될 거고. 근데 뭐 AI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수요가 부족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임대용 아파트라든가 주거시설로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수요가 회복하려면 금리까지 낮아져야 되는 게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요게 조금 좋아지려면 대선 이후가 우리가 가능성이 높겠죠.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어찌됐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조금 이렇게 달래줄 수 있으니까. 근데 2025년도에 부동산 관련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 금액이 뒤집어집니다.
부채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달러라고. 우리나라 원화로 1980조 원. 그러니까 2025년도가 어떻게 보면 고비라 할 수 있겠죠. 대선 이후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원금을 갚고 힘들어요. 이자만 갚아가면서 계속 지연하는 겁니다. 폭탄 돌리기처럼. 그러면 당장 올해는 터지기 힘들다. 만약에 터지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 칠 수 있는 여력은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자, 볼게요. 그러면 올해 당장에는 상업용 부동산 이게 뭐 악재나 이런 것들 아니겠네요. 가능성 낮겠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뭐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약한 골이에요. 이거 언젠간 터집니다. 이거 터지면 그냥 그 주식이든 뭐 코인 시장이든 다 흔들려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오히려 호재다. YCK는 금리나 그렇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이제 6월달, 뭐 7월달, 뭐 9월달, 11월, 12월 FOMC 회의를 이제 할 건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얘기할, 언급할 명분을 계속 찾아야 될 겁니다. 물론 명분 많죠. 지금 미국 정부가 1분기 정부 지출을 계속 줄이면서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은 지금처럼 지표만 고용시장 계속해서 꺾이고 있고 소비주 꺾이고 있고 그러면 금리 인하 충분히 명분이 되겠죠. 근데 중간에 물가 한번 튀어. 그리고 지정학적 위기가 막 터져가지고 또 중동에 전쟁이 터졌네. 유가가 튀네. 금리 인하 할 수 있어요? 없겠죠. 그러면 다른 명분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할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게 뭐다? 상업용 부동산 카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이민자 카드도 있고 미국 정부 지출 줄임 카드도 있고 이것저것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상업용 부동산 이슈. 왜? 어떤 식으로 할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아, 2025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거 터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금리를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는 당연히 금리 인하 시그널 좋겠죠. 주식이든 코인 시장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연준과 재무부가 준비한 금리 인하 명분이 카드가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때 뭐를 쓸 수 있다? 그때 다시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요거를 명분 삼아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